자, 일단 제가 인사부터 하고. 자, 안녕하세요. 저희가 언제나 열정적인 하피석 학원입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제가 저희 학원이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잘 모시는 네이버 TV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 학교 시험 끝날 때마다 이런 기출 영상이라든가 혹은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찍을 때마다 처음 할 때마다 제가 저의 시그니처처럼 하는 인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었을까 싶어서 너무 창피하지만 그런 인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 어머님들께서 이제 학년 아이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아이들의 습관이라든가 그런 공부 태도라든가 그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일단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해볼 것들은 진짜 격동의 시절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모든 교육 과정에 가장 첫 시작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은 참 많이 바뀌어오고 정책은 참 많이 바뀌어왔지만 이렇게 너무나 극단적으로 많이 바뀌진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바뀌는 친구들은 너무나 많이 바뀌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학원을 차린 지 이제 한 8년째 좀 되는 것 같은데 초반 한 5년 정도는 제가 또 이렇게 막 활발한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혼자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고민하고 했던 그런 원장에서 너무 고인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 작년부터는 외부 활동을 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원장님들끼리의 관계를 되게 많이 갖고 그런 모임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원장님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는 스터디만 2개의 그룹이 있을 정도로 제가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원장님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 의견이 되게 분분하고 사실은 스터디 주제로 이 주제를 몇 번을 선정을 해서 할 정도로 사실은 답이 없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속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과정은 조금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서 어머님들이랑 좀 소통을 해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가 일단 시작하는 4개의 단락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첫 번째 단락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급변하고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심플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교육과정이 11차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번에 바뀌게 되는데 바뀌게 되는 과정도 있고 다음은 다 아시겠지만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아마 마이크를 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교육과정이 조금 심플하기 때문에 일단 심플한 것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2022년 교육과정이라고 있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차 교육과정 저는 82년생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과정이 6차인가 7차인가 교육과정이었었고 제가 나온 사범대 학교를 나와서 수학교육과를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막 8차니 9차니 교육과정이 나와서 저희 학교의 교수님들이 교육과정 바뀌는데 많이 참가하시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이 바뀌는 건데 연도별로 아이들이 바뀌는데 이렇게 모르시면 어머님들이 잘 모르십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지금 어머님들 오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기존 교육과정을 하시게 되는 거고 지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바뀐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가게 되죠. 이것만 봐도 상당히 끼어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육과정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얘는
중학교 때까지는 옛날 교육과정이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새로운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과정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할 때는 중학교부터 교육과정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어머님들은 안 계신 것 같으니까 6학년 어머님들 위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 같고, 혹시 동생이 있으시면 5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이제 된다. 그리고 내년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부터 초등과정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끼어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수학과 내에서 고등학교 교정으로 제가 어떤 과정이 바뀌는지를 적어놨는데, 사실 어머님들께서 이걸 뭐 굳이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조금 한 개 조심해서 봐야 될 거는 행렬이라는 요 과정. 어머님들 행렬 기억나시죠? 어머님들 아마 저랑 비슷하거나 아직 저보다 누님들이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행렬을 배웠던 세대이기 때문에 행렬이라는 교육 과정이 한 10년간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게 돼요. 10년간 빠졌던 이유는 고등학생 아이들이 배우는 게 너무 많다라는 말 때문에 행렬을 뺐다가, 행렬이라는 과정이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특히 아이들의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코딩이라든가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런 것들 공부할 때 요 행렬이라는 과정은 사실 빠질 수가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중요도 때문에 행렬이 다시 부활을 했다. 그런데 어머님들 공부했을 때만큼 그렇게 막 되게 원론적인 것들을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되게 심플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교육과정으로 제가 어머니께 크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름만 달라졌어요. 지금 현재는 수학상 수학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있어요. 수학상 수학하가 고1 때 배우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냥 이름도 공통수학 1, 2로 바뀌었던 것 뿐이지 교육과정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수학 1이라는 이름 대신에 대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수학 2라는 이름 대신에 미적분 1, 그냥 이름만 바뀐 거고 안에 공부한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과정은 안 적혔지만 중학교 교육과정도 사실은 조금 단원이 한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긴 있지만 사실 그게 큰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여기에서 뭐 교육과정으로 뭔가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게 되면 자유학년제니 자유학기제니 그런 얘기도 많죠. 지금 하고 있는 건 자유학년제죠. 그래서 지금 1학년 아이들은 학교 내신을 보지 않죠. 학교 내신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인 공부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자유학기제가 되게 되면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학기로 나눠서 3학년 6개 학기 중에서 2학기를 너네가 선택을 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해라라는 건데, 아마도 지금 나와 있는 말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그리고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자유학기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가 사실 되게 애매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거의 고등학생이 된 느낌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봐도 분위기도 되게 엉망이고 그랬는데 사실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지금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 과도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학교 시험을 보긴 보는데 자유학기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6학기 내내 학교 시험을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고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고, 뭐 제 입장에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릴 건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는 학원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1도 없을 겁니다. 제가 뒤쪽에 가서 저희 학원 이야기 할 때만 제가 학원 이야기 할 거지, 지금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어머님과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지 학원쟁이로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제가 지금 약 팔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약을 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조금 깊게 얘기를 해봐야 할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어머님들 혹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고 검색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보셨으면 되게 겉핥기로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뭐지? 라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교육부에서 배포되었던 고교 학점제에 대한 리포트는 거의 한 200~300페이지에 관한 그런 두꺼운 그런 자료들을 얼마든지 쉽게 다운받으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머님들께서 꼼꼼하게 다 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게 고교 학점제니까 학점은 대학생들이 하는 건데 그럼 대학생처럼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는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공부를 듣는 거야 라고 하면은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뭔가 의심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죠. 첫 번째, 대학교는 제한된 캠퍼스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수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데 어머님께서 지금 대충 혹은 저도 대충 알기로는 뭐 광희고등학교에서 무슨 수업을 들었어? 뭐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소아고등학교 친구가 광희고등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돼. 그러면 진짜 가서 들어야 한다는 뜻인가? 그럼 뭐 언제까지? 수업하다 말고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그걸 가야 한다는 뜻인가? 그러면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아이들이 중간에 PC방 가면 책임을 누가 질 건데, 그죠? 혹은 아이들이 움직이다가 그럼 버스비는 누가 내줄 건데, 학교 내에서 셔틀버스를 왔다 갔다 할까? 그럼 그 과정은 누가 할 건데? 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 장소적인 제약이 상당히 큽니다.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밖에 없죠. 온라인 수업을 들어줄 테니까 너네가 줌으로 수업을 들어라. 혹은 온라인 유튜브로 수업을 들어라. 라는 거잖아요. 그 어머님들께서 지금 아이들한테 지금 혹은 정책으로 제일 코로나 때문에 줌 수업을 들었을 때 애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수업을 줌으로 수업을 들어라는 얘기인가? 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우리가 뻔히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게 정책이 되게 단단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되게 힘들어질 거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이 지금 원하는 바로 하게 되면 A고등학교 친구가 B고등학교 가서 왔다 갔다 해서 집 안으로 수업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게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틀인데 사실은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는 많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사실은 되게 많이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고교 학점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 좋은 얘기 하나 갖다 붙여 놨죠. 4차 산업혁명이 왔네, 인구가 적어졌네, 디지털 해당이 되었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결국에는 사실 이 방법은 맞게 맞아요. 획일적인 수업에서 벗어나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면서 개개인의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이거랑 이어진 얘기가 뭐냐면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2020년에 바뀌게 되면 초등학생 아이들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점차적으로 해서 디지털 교과서라는 교과서가 생깁니다. 이 교과서가 생기죠. 지금 아이들 학교 가면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런 패드가 다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다른 교과로 다른 진도로 1대1 수업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듣겠다고 하는 게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제일 주도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초등학생들부터. 그 쉽게 말하면 A라는 친구는 수학적으로 되게 빨라. 어려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친구한테 어려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B라는 친구는 기본기가 부족해. 그럼 너한테 기본지를 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온라인, 그 개별 온라인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지금 출판사에서 그런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작업이 다 끝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걸 AI 기반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AI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교과서이기 때문에 아이의 성취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캐치할 수가 있대요. 너무나 좋은 이야기죠.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로 원장님들 간의 교류가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중에 지금 빠른 학원에서 지금 아시는 분들끼리 아름아름 하고 있는 수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AI로 쓰는 프로그램이 지금 학원가에 이미 있어요. 근데 그게
좀 가사 사람이긴 한데 그걸 만드신 분이 제주도에서 학원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 학원에서 글을 쓰기에는 착오가 되게 많아요. 지금 저가 하시는 지인 원장님들께서 시범 삼아서 그걸 많이 써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애들한테 세팅해놓고 그걸 수업 들으라고 하고 모르면,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유한성수 부분을 아이가 잘 몰라. 그럼 아이가 첫 문제를 풀어도 다음 날로 못 넘어가요. 그 문제를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이가 이 문제를 푸는데 10초가 걸렸는지 15초가 걸렸는지 다 캐치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한 10초 걸렸네? 그럼 넌 아직 능숙하지 않아. 더 풀어. 계속 푸는 거예요. 근데 잘한 친구들은 막 쭉쭉 넘어가요. 그래서 한 학기 과정을 막 2달 만에 끝내는 과정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학원 가에는 이미 있어요. 아직 그게 시범 단계고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학교가 수업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선생님 한 분당 케어하는 아이가 10명, 15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반에 15명만 줄 거다 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그게 신도시 교실 터져가는 그런 학교에서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도 있긴 있지만 그게 되니까 하겠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소규모로 놓고 개별 수업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참 좋은 느낌이 되긴 되는데, 여기서 결론은 어머님들께서 나오잖아요. 공부를 할 놈들은 어떻게든 할 거고 안 할 놈들은 어떻게든 안 할 거야. 그렇게 됐을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 제가 학원을 혹은 아이들이 10년 넘게 가르치고 있지만 어떤 느낌이 있냐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포자가 생겼어. 걔는 왜 수포자지? 를 생각해보면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걔가 수포자였을까? 라고 하면은 한 40%는 맞고 60%는 틀린 말이에요. 이 친구는 진짜 수학적인 감이 너무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수포자가 되었어. 그 친구는 수학이 더 쉬워도 어차피 수학을 못 풀어요.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 친구만큼 열심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인 거고, 어떻게 보면 물론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학적인 성향이 빠른 친구는 되게 잘할 거고 평범한 친구는 천천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수포자가 생긴 이유는 아이의 이렇게 말하면 좀 되게 힘들지만 뭐 노력과 그런 시간과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사실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민망하지만 수학적인 성향이 강한 친구는 저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 친구들은 옆에서 서포트만 잘해주면은 진짜 미친 듯이 날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평범한 친구들은 천천히 공부하고 반복하고 한 3번, 4번 반복을 해야지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학점제가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고, 전 세계에서 이 학점제를 쓰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정책들이 아니에요. 너무 슬프지만 모든 교육 정책들은, 지금까지 모든 교육 정책들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정책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현 친구들이 쓰고 있는 정책들을 다 따라서 붙이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미국이랑 캐나다랑 싱가포르랑 필리핀이랑 핀란드랑 그런 나라들에서 이미 쓰고 있는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좋은데 라고 쓰고 있는. 근데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또 어마어마하게 또 큰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서 오는 또 차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하고, 이 문제를 제가 좀 공론화시키고 싶은 것들도 있는데, 일단 학점제는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도입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시범학교도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얘는 반쪽이죠. 왜냐면 평가는 옛날처럼 하고 수업은 학점제를 쓰고 있는, 거의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티만 내고 있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공문을 오겠죠. 야, 학교 교육학점제 쓰고 있는 거 보고서 써봐. 그러면 형식적으로 막 하는 티만 내겠죠.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전면적으로 시작을 할 거다. 이때 애들이죠. 그리고 또 대입 시스템을 보게 되면 보시겠지만 26년 대입까지는 현재 시스템을 쓸 거고 2027년부터 새로운 대입 시스템을 쓸 거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새로운 대입 시스템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예상만 하고 있을 뿐이죠. 자, 학점제가 개편이 되면, 학점제를 쓰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 과목들이 생겨나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돌릴 수 있게끔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현재는 과목을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공통 과목이고요.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게 일반 선택 과목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게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선택을 해서 듣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입학하자마자 저한테 무조건 갖고 와서 저랑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 이번에 수능시점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제가 웬만하면 다 잡아줘요. 왜냐면 그 할 때 학교 분위기라든가 제가 몇 년간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이런 걸 신청을 해야 돼, 저 학교는 저걸 신청을 해야 돼, 너는 이과니까 뭘 해야 돼, 너는 문과니까 뭘 해야 돼를 웬만큼 다 잡아줍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 현재 있는데, 이제 바뀌게 되면 느낌은 비슷한데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1학년 때 배우는 게 공통 과목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2학년 때, 3학년 때 생각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고, 성격은 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기초 소양 과목이죠. 가장 기본 과목이죠. 이거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이 정도 레벨은 네가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레벨입니다. 그래서 예체능을 하든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다 가는 거고, 흔히 말해서 검정고시를 보시는 분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검정고시를 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공통 과정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 고교학점제를 이렇게 과목으로 갔을 때 조금 수학 과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학년 과정이 공통 수학 1, 2로 나오게 될 거고, 일반 선택 과목은 아까 앞에 거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대수, 위적분원, 확통 이런 등등등등이 되게 될 거고, 보실 것처럼 뭐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등등에서 상당하게 디테일한 그런 과목들이 생기게 될 거고, 사실 수학은 별 차이가 없어요. 수학은 지금 나중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제일 많은 차이가 생기는 게 탐구 과목이에요. 사탐이라든가 과탐 같은 그런 과목들에서 상당히 디테일한 과목들이 많이 생기고, 직업 선택 과목도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경우는 역학과 에너지 뭐 이런 과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포의 물질 변화 이런 과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냥 옛날 말로 하면은 물리 2, 화학 2, 생명 2 이런 과목들이 아니고, 생명 중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한 학기 내내 공부를 한다든가, 물리 중에서도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사회 같은 경우도 뭐 역사를 통과하는 현대 세계 뭐 그런 얘기들, 그런 과목들이 생기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같은 과목은, 국영수 같은 과목은 사실 별반 큰 차이가 없는데, 탐구 과목이라든가 진로 과목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어머님들이랑 말씀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메인은 이거예요. 어머님들께서는 이 관계를 사실은 안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수도 있지만, 어머님께서 고교학점제를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웬만큼 지금 제가 앞에 말씀하셨던 것까지만 공부가 되셨을 거예요. 다양한 과목이 생긴다더라, 뭘 한다더라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얘기죠. 어떻게 등수를 매길 거고 어떻게 점수를 매길 건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교원대에서 교육 정책을 만드시는 교수님께서 만드신 내용이 뭐냐면, 한국 교육은 기승전 평가다 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랑 다른 얘기죠. 다른 나라는 기승전하고 어떻게 아이가 성장을 했니, 어떻게 발전이 됐니를 고민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평가할 건지가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현재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과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 상대평가입니다. 흔히 아시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9등급. 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누적해서 1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교생이 웬만한 강명 같은 경우는 거의 300명 기준이기 때문에 1등급이 전교 12등까지 이렇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3학년이 되면은 진로 과목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이 절대평가가 뭐냐면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수미양과 같은 느낌입니다. 90점 넘기면 A, 80점까지는 B, 70점까지는 C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A를 안 주고 싶겠어요? A를 맞아야 아이들이 유리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평가를 할 때는 아이들이 되게 문제가 쉬워져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 서화고등학교에 이과 아이들은 2학년이 되면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수원 기하, 수토 기하 시험을 2번씩 봅니다. 중간고사는 수원만 보지만 기말고사에 수원 미점, 아니 수원 기하 이렇게. 그래서 학교 시험을 볼 때마다 수학 시험을 2번씩 봐요. 그런데 그 기하라는 과목이 절대평가예요. 진로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더 디테일하게 A, B, C, D, E도 아니고 A, B, C까지만 나와요. 60점을 넘기면 A가 나와요. 그래서 A들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웬만하면 A를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절대평가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몇 %까지 A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 돼라는 그런 가이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건 이수 했니, 안 했니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도 거의 교과서 레벨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로 난이도가 나오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시험치기 하루 전날 딱 3시간 기하 수업해주고 걔가 A등급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상시에 애들한테 기하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원이나 해, 뭐 기하나 하고 있어. 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치기 전에 한두 번 아이들이 좀 불안해하면 혹은 수행평가 걸려라면 그때 한 번 또는 저만 짚어주면 충분히 A등급이 나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이 모두가 A 맞는 싸움에서 B를 맞는 순간 그 친구는 타격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미술이든 체육이든 그런 교과목도 A, B, C 세 단계로 평가가 돼요. 절대평가로.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간에. 그런데 모두가 A를 맞는 체육에서 B를 맞았다. 그럼 그 친구는 학생부에서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A, B, C 싸움은 좋은 거야. 과연 좋을까? A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런 입시 컨설팅을 받으러 가는 분들이 A, B, C 절대평가에서 B가 있는 순간 이 친구는 안 봅니다. 얘는 넌 진짜 힘들겠다. 학생부를 못 보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A, B, C가 나오는 세 단계 나오는 절대평가는 무조건 A가 나와야 되고 A, B, C, D, E 나오는 5단계 있는 절대평가는 적어도 B 단계까지는 나와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교학생들가 쓰게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만 상대평가를 쓸 거고요. 고2, 3 과정 1 절대평가를 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것만 가지고 어머님들이랑 한참 동안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하 과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러면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수원, 수투 과정을 A, B, C, D, E라는 절대평가를 한다고 치면 어떤 학교가 A를 안 주겠어요? 그 문제가 엄청나게 쉬워지겠죠. 교과서 레벨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원래 빡세게 공부를 해서 옛날처럼 상대평가를 해서 1등급, 2등급을 가져갈 친구들은 피해를 보는 거죠. 나는 원래도 1등 맞을 건데 2등 맞을 건데 A, B, C, D에서 나는 저기 4등짜리랑 난 똑같아졌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웬만한 큰 덩어리들은 구별이 돼요. A 그룹, B 그룹은 구별이 되겠죠. 근데 그 상에 있는 A들끼리는 구별이 가능할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서울대 의대를 갈 친구랑 연대 의대를 갈 친구를 구별할 수 있을까? 그 친구들은 진짜 요만큼 가지고 학교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A일 거잖아요.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갈 친구들이 설마 학교 내신 A 못 맞았겠어요? 다 A를 다 맞았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누가 그 차이, 그 미세한 차이를 비교할 거죠? 라고 하게 되면은 말이 되게 심해지는,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 B, C, D, E가 나오는 게 좋은 아이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한 3, 4등급 나올 것 같은 친구들이 가장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가장 제일 큰 소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냥 있었으면 1등급, 2등급인 아이랑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겼을 건데 절대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나랑 그 친구들이랑 같은 레벨이 돼버렸네? 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학교에서 야 우리 좋은 학교 가야지, 만약에 전교 80%를 전부 다 A등급 줘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돼버리면 학교가 난리 납니다. 지금 그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또 수능 과목이죠. 수능 과목을 절대평가를 했어. 과연 그 친구들이 공부가 되었을까? 그걸 수능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진짜 노답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뻥안치고 아까 그 스터디하러 갈 때 이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한 달 전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원장님들 다들 6명이 모여놓고 이제 토론하고 스터디하는 기회가 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교육부에 고교학점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디까지가 절대평가 할 거냐? 진짜 고등학교 2학년 수험수도 절대평가 할 거냐?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긴 하겠죠. 왜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뭔가에 대한 차이를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게 절대평가를 간다는 게 어머니들께서 오늘 저희랑 얘기했을 때 가장 무겁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이게 80%예요. 자, 그래서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게 성적표가 나오는 예시입니다. 성적표가 공통수학 어디죠? 몇 학년 때 배우는 거죠?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1학년들은 그래서 원점수가 몇 점이네, 평균이 몇 점이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어떤 학교에 어떤 A라는 아이가 수학 점수를 95점 받았어. 근데 그 학교의 평균은 77.5점이었어. 95점이니까 A를 맞은 거죠. 아까 1학년은 상대평가를 하면서 그래서 상대평가 1등급을 줍니다. 주는데 성적표에는 A라고 적혀 있는 거죠. 사실 지금도 고등학교 아이들 학생부를 보실 일이 있은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지금도 1등급, 2등급, 3등급 있는데 거기에 A, B, C, D가 동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성적표에는 아이들은 1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다 아는데 실제로 저같이 디테일하게 학생부를 떼와서 보게 되면 학생부에는 1, 2, 3등급도 적혀있지만 그게 성취도가 A인지 B인지 다 나와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동시에 같이 변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학교는 A 등급이 14%였고 B가 30%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원래 9등급제로 한다고 친다면 2등급 혹은 3등급 초반까지가 A를 맞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2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 원리입니다. 평균이 85점, 이 친구가 85점 맞았으니까 B등급을 맞았겠죠. 이렇게 성적표가 나올 거다. 공통 과목은 9등급도 같이 표기가 될 거다. 이게 성적표의 예시입니다. 자, 이제 제가 다음에 있구나. 일단 지금은 그냥 어머님들한테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가서 좀 살 좀 더 붙인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고객점제에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어머님들이 그냥 가볍게 흘리지 마시고 저랑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잘 이어지십니다. 자, 다음 단계는 여기 있었구나. 이게 뭐냐면 실제 2021년 1학년 1학기 수학의 성취도입니다. 이건 제가 예상이 아니고 현재 상태인 거예요. 광복고등학교가 1학년 2021년 재학년이죠. 지금 2021년이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1학년이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 수학 평균이 60점이 나왔답니다. 표준 편차가 제가 그냥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표준 편차는 아이들 전체 성적이 평균과 얼만큼 흩어졌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20이면 보통인 겁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보통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이 60점이었을 때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가 적당히 흩어져 있다가 이 정도의 레벨입니다. 자, 안양이 거보세요.
평균이 몇 점이죠? 91점이죠. 평균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표준표 찾아보세요. 4점이죠. 어떤 말이에요? 아이들이 평균에 전부 다 몰려있는 뜻인 거예요. 평균이 다 몰려있으니까 90점 넘는 애들이 많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A 등급이 73%입니다. 안양이고, 대원이고, 대일려고 보세요. 90%죠. 이게 A 등급이에요. 실제로 광명 일반고 애들은 뭐 3%, 1% 가는데 얘네들은 요만큼이 나오죠. 근데 지금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어차피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네가 A급, 내가 A급 뭔 상관이야. 어차피 너는 몇 프로니? 4등급이니? 1%, 4%니까 1등급이니? 2등급이니 싸우야, 2등급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너가 A인지 B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학교들도 이거를 관리하지 않는 거죠. 시험은 어렵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이 퍼센트를 학교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처럼 진짜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교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절대평가가 되었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점수를 만들어줘야지 라고 해서 문제를 조금 쉽게 만들었다고 쳐보게요. 광북고든 서화고든 음산고 아이들이 만약에 A 등급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얘면 90%면 지금으로 말하면 8등급이랑 1등급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얘로 말하면 지금 6등급이랑 1등급이 같다는 뜻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1등급이 없다는 거죠. 1등급 많은 높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죠.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절대평가랑 합쳐지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길까? 라고 말하게 되면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요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자, 특목자사고. 일단 제가 아직 이야기의 끝을 안 맺고 있는 이유가 뒤에까지 가야지만 이야기가 잘 이어지는 겁니다. 일단 어머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특목고 자사고를 제가 조금 정확하게 분류를 해드리게 되면 일단 뭐 영재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는 명확한 거니까 분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참고로 뭐 과학고가 몇 개 있니? 영재고가 몇 개 있니? 자, 잠깐 퀴즈 나갑니다. 영재고랑 과학고의 차이가 뭐죠? 비슷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영재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모든 커리큘럼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학교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다 짤 수가 있어요.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을 안 해도 돼요. 영재고 자체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과학고등학교는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명 아이들이 그나마 많이 가는 과학고인 경기 북과고가 지금 한참 때를 쓰고 있죠. 나도 영재고 따라줘, 영재고 따라줘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과학고든 영재고든 뭐 다른 이야기 같은 이야기죠. 사실은 그 친구들이 되려면은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사실 예전에 저희 학원 차리기 전에 제가 목동에서 수업을 할 때 과학고, 영재고 가는 그런 경치 수업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그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얼마큼 많이 하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바에는 선행 공부라도 하자라는 게 제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어머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자사고라는 표현이 있죠. 그 자사고가 그냥 퉁쳐서 자사고지, 그걸 디테일하게 말하면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개방형 자율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사고가 자율형 사립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율형 사립고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고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는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갈 수 있는 학교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나고, 하늘고, 뭐 청운고, 다들 보셨죠? 외대부고, 포항고, 포철고, 뭐 상산고, 구밀고 많이 보셨죠? 광명에서 그나마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상산고, 북일고, 그리고 김천고, 뭐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사실. 그리고 광역 단위 자사고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경기도에 이 많은 경기도에 동산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산고도 이걸 뺏기네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뺏겼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몇 개 있어요. 광역 단위 자사고가 무려 21개나 됐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학교 별로체면 다 이겁니다. 희운고, 현대고 다 이겁니다. 어머니들 아시는 양천고, 그런 학교들 다 이런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이 학교는 경기도 애들이 못 갑니다. 서울 애들만 가는 학교죠. 이화여고라고 있습니다. 이화여고. 중구에 있어요. 여기 정모 쪽에 있습니다. 여기 저희 다리 한 개만 건너가면은 금천구죠. 서울이죠. 그 친구들이 이화여고를 되게 많이 갑니다. 그 친구들이 학원 올 때는 일로 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진짜 여기 다리 한 개 건너면 서울인데 다리 한 개 건너면 경기도잖아요. 저희는 거기 못 가죠. 거기 애들은 다 글로 가요. 목동 애들 다 글로 가죠. 그래서 거기 광교대 양서고인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경기도의 학생 수가 서울보다 더 많은데 이게 너무 없는 게 너무 속상해요. 이게 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오픈이 많이 하고 있는 사이였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학교들은 상당히 되게 빡센 학교들이고 가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학교들이죠. 가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세마고, 화성고, 뭐 함연고 그런 학교들이 있죠. 그런 학교들은 뭐냐면 어머님께서 쉽게 판단하시면 옛날 진성고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명이 빅폰준이었을 때, 빅폰준 아이가 쓸 때 진성고등학교.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친구들이 그 학교를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광명에 있는 친구들이 화성고라든가 세마고라든가 그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들은 특수한 학교이기도 했지만 특수한 학교라기보다는 비평준화인 동네에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진성고처럼 전교에서 몇 등 해야지만 하는 학교고 그 학교 내신은 어마어마한 내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학교를 졸업하면 연고대는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좀 절충화된 방법으로 그 학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영고, 세마고, 화성고, 그 등등등 학교들 꽤 많이 있죠. 경기도 내에서 평준화가 된 동네는 쉽게 말하면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원 쪽, 뭐 일산 쪽, 그리고 안양 쪽, 안양 100만 안 되지만 안양 쪽, 그리고 신기하게 광명, 예를동대 광명은 평준화되었죠. 근데 넘어가면 이제 안산, 시흥, 하다못해 저기 오산, 뭐 동탄 그쪽은 다 비평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로 사실은 많이 갑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학교들로 많이 보시면 될 거고, 여기 보면 또 좀 다른 느낌으로 뭐 이게 공주 사대고고, 한일고 그 학교를 많이 보셨죠. 그 학교들도 개방형 자율고긴 한데 그냥 뭐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사고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광명은 1지망, 2지망, 1지망 같은 그런 학교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교들을 어머님들께서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1지망이 떨어진 거죠. 그럼 2지망 갑니까? 아니죠. 보통 뺑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들 떨어지면은 광명 내에서 원치는 학교들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 학교들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많이 높진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내신이 195점이면 갑니다. 내신 195점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전교에서 한 20명, 10몇 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학교 때 학교 내신 관리 잘 해놓고 있으면 그 내신 관리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교를 가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건 조금 안 되죠. 그 학교 가서 잘 할 수 있는 친구들만 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제 그 학교들을 왜 가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장점이죠. 가장 절대적인 장점이죠. 내신 시험 난이도가 높아서 내신 자체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얼만큼 큰 차이가 있을까요? 광명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클래스에 충영고 전교 1, 2등 하는 아이랑 아까 세마고, 함영고 다니는 아이랑 같은 클래스에 놓고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충영고 다니는 1, 2등 하는 아이들은 내신 대비 기간이 제일 편한 기간이에요. 공부할 게 없어요.
평상시에 공부를 더 빡세게 하죠. 더 어려운 것도 많이 하고. 내신 대비 기간이야 라고 하면 교과서나 풀까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 100점 나오니까. 근데 여기 다니는 친구들은 진짜 미친 듯이 합니다. 자유 풀고 뭐 풀고 뭐 풀고 문제집 한 9번을 풉니다. 그래도 50점이 안 나오죠. 50점이 안 나와요. 시험 끝나고 와서 다시 풀어볼래? 라고 하면 70점 나오겠죠. 근데 그걸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 못 풉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학원에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저희 학원은 남교 4학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광명 일반고등학교에서 대부분 1, 2등급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한테 제가 트레이닝으로 그 학교 점수를 줍니다. 그 60점 잘 못 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강서고등학교, 목동에 있는 강서고등학교 시험지를 줬더니 제일 잘하는 친구가 7개, 8개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 광명에 있는 일반고등학교 문제 주면 30분 만에 100점 맞는 친구들이에요.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은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공부 자체만으로 이미 수능 공부가 다 되는 거예요. 아까 A등급이 80%, 90%인 거 보셨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학교 시험이 쉽기 때문에 80%였을까? 아닙니다. 학교 시험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외고하니까 쉽습니다. 참고로 외고 같은 경우는 안양외고든 수원외고든 경기외고든 외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서하고 광복고 정도의 수학 레벨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다 몰려있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서하고 정도 레벨로 문제를 줬더니 80%가 9점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학교 시험 쉽기 때문에 80%를 넘기는 게 아니었던 거고 그 친구들은 어느 정도 웬만큼 변별력을 주지 않는 이상 등급을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족적으로 넘기지 않는 이상 문제를 레벨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80, 90%가 붙어 있는 거죠. 학교 시험이 쉬우니까 80, 90%고 그렇게 치면 서하고등학교가 학교 시험이 어려워서 1% 됐습니까? 아니죠. 걔네 공부를 못하니까 1% 됐던 거죠. 문제를 조금만 느껴주면은 걔네들은 한 문제 틀립니다. 못 풀죠. 자, 그래서 자사고의 넘사의 장점은 경쟁력에 있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단점이었던 겁니다. 왜냐면 공부를 그렇게 해도 내신이 4등급이 안 나와. 그렇게 공부를 해도 내신이 5등급이 안 나와. 자사고를 왜 갑니까? 안 가죠. 이 친구들이 광희고로 가면 슬슬해도 좀 1등 할 건데 왜 갑니까? 안 가죠 당연히. 그리고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 되게 풍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자체 프로그램이 되게 풍부합니다. 자, 이 1번, 2번으로 어머님들께서 뭘 유추해 내신지 아십니까? 자, 1번 정시, 수능에 가장 유리하다. 2번 학생부 종합으로 되게 유리하다가 됩니다. 어머님께서 제가 오해하시는 게 학생부는 일단 내신 등급이 받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긴 한데 내신 등급을 안 보려고 종합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무조건 학생부 안에 있는 세부 특기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 자사고 애들은 이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세특 관리라는 걸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학교에서 하는 걸 따라만 가도 이미 세특이 이만큼 쌓였어요. 근데 광명 아이들은 내가 진짜 되게 알뜰살뜰하게 뭔가를 챙기고 막 챙겨야 좀 이만큼 된가 말까죠. 그런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대신 일반고의 장점은 내신 시험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럼 높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거 아닙니까? 반반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평상시 내신 한 3등급 받는 친구들이 가장 유리한 단계가 되는 거죠. 원래 8, 9등급 받는 친구들은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그 친구들을 말하고 싶은 건 사실 아니죠. 내신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역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신을 잘 딸 수가 있다. 혹은 한두 명이 전교의 등수를 압살할 수도 있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소하고, 광희고, 충영고의 내신 1.1짜리, 내신 1.01짜리도 한두 개 나옵니다. 전교 1등 하는 아이들 내신 따져보면 내신 얼마니? 내신 1.1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사고에서 내신 1.1 못 나옵니다. 왜냐면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 상상으로 예를 든다고 치면 수학 덕후들이 있고요. 과학 덕후들이 있고요. 영어 덕후들이 있어요. 수학 1등 한 놈이 과학 1등 할 수 있을까? 잘 못합니다. 왜냐면 수학 4등급 맞는 놈이 과학을 엄청나게 잘해.
그런 친구도 되게 많이 있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한두 명이 전교급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명은 그게 가능하죠. 일반고는 그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에 가게 되면은 학생부 교과가 유리해지는 거죠. 학생부 교과가 유리하죠.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거죠. 통합이 가능하다. 자사고가 가인 친구들은 실제로 기숙사 적응을 잘 못해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야, 그 학교 갔으면 버텨야지. 아니에요. 실제로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왔냐면 저기 있는 멀리 있는 자사고로 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되게 예민한 아이였던 거예요. 음식도 예민하고 잔절도 예민하고 그런 친구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1년 만에 기숙사를 뛰어나가요.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어머님이 부랴부랴 해서 할머니 모셔와가지고 제 학교 옆에 자취를 시킵니다. 학교 옆에 방 한 개 넣어가지고 아이 혼자만 있으면 안 되니까 할머니 붙여가지고 할머니가 아이 밥 챙겨주고 빨래해주고 해서 있고 아이는 모두 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 그 자사고 학교 옆에 가면은 은근히 아이 혼자 혹은 친구 2명 해서 자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너무 슬프게도 벌써 고등학생 애들이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서 삽니다. 그래서 그 학교 옆에 고시원이 있어요. 그 고시원이 이제 취준생애들이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밥은 맨날 컵라면 먹고 그 고시원에서 밥 해주는 고시원은 인기가 너무 넘칩니다. 엄마들처럼 엄마 밥 해주는 그런 고시원에 가면은 비싸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 학교의 장점이고 자사고의 장점이 곧 일반고의 단점이고요. 일반고의 장점이 자사고의 단점입니다. 그게 서로 맞물려 있죠. 자,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아시겠지만 정시가 유지가 됩니다. 이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만 정치 얘기는 1도 안 합니다. 예전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총선하고 있을 때 그때 후보가 문재인님이랑 기억이 안 나는데 홍준표님이 했나 안철수님이랑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 할 때마다 교육 정책이 되게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토론회를 되게 잘 봅니다. 저는 잘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3명이 모두 하는 얘기가 다 똑같습니다. 수능을 없앨 거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혹은 수능을 자격증화하겠다. 지금 영어 절대평가 하는 것처럼 모든 과목을 다 절대평가할 거다. 똑같은 얘기를 다 합니다. 보수니 진보니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건 지지치 싸우고 있는데 교육정책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무 궁금하죠? 왜? 그런 색깔마다 가지고 있는 교육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왜 수능에서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해보게 되면 결국엔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아이들을 길러낼까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학원을 줄여서 사교육을 줄여서 엄마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로 얘기가 돌아가게 되면 수능을 없애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정권에서 당선인이 되고 나서 자신있게 말했죠. 수능을 없앨 거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랬더니 스물스물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해. 아닌데? 안 돼? 나 수능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당당하게 그럼 공청회 하자. 이길 줄 알고 공청회 하자 했는데 어떻게 됐죠? 박살났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수능이 30%였는데 원래는 사람들이 수능 30%도 적어 60% 70% 수능으로 해. 그때 때마침 저거 터지고 하니까 학생부를 못 믿는 거죠. 학생부 못 믿겠다. 학생부 정말 못 믿겠다. 하려면 학생부 교과랑 수능만 해라.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모든 교육과정이 다 완전 박살나버린 거예요. 모든 교육과정은 학생부 종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걸로 가야지만 모든 게 다 아름다워지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교육과정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 고교 학점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해지려면 절대평가니 뭐니 다 완벽하게 되려면 절대평가라는 가장 큰 대전제가 학생부입니다.
성능이 없어져야지만 절대평가가 될 수 있어요. 왜? 절대평가를 해야 해. 야, 50% 60%다 A를 줘. 상관없어. 결국엔 네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볼 거야.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볼 거니까 학생부 종합을 가야 되는 거죠. 학생부 교과가 아니고 수능도 아닌 거죠. 그런데 야, 수능 안 돼. 수능 40% 유지해야 돼. 라고 하니까 절대평가 할 건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다 엉망이 된 이유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정관에서 그렇게 자사고를 없애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던 거예요. 고교 학생들을 하려는 순간 자사고가 있으면 안 돼요. 자사고가 없어져야 돼요. 자사고가 없이 내신이라는 것도 되게 급을 낮추고 활동으로만 가야 되는, 그래야지만 의미가 있죠. 근데 안 된다고 하니까, 수능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 문제의 모든 거의 시작점이에요. 일단 이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고등학교에서 현재 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과정이 되게 많죠? 이게 많아진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해서. 근데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는 잠깐 안 보시면 프린트 보셔도 되는데, 물리2, 화학2, 생명2를 듣지 누가 마케팅과 광고를 듣겠습니까? 그죠? 아이들이 선택은 다 이거랍니다. 물리2, 화학2, 생명2, 지구학2. 이과라면, 문과라면 세계지리, 동아시아가 그걸 하죠. 누가 영화기술, 음악, 감상, 마케팅을 듣겠습니까? 아무도 보면 되는데. 이게 현실적인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막 쪼갰지만 여기에서 하나를 듣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를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읽기, 영미문학 읽기. 그래서 문과애들은 영미문학 읽기, 이과애들은 기하를 선택하는 겁니다. 영미문학 읽기라고 했지만 이거는 뭡니까? 독해입니다. 수능 영어죠. 이렇게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교부 학점제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예요. 이게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있죠. 자, 흔히 말하는 자사고를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사고 보면은 비슷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지금 학생부 종합은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학교 이름을 가리죠. 아이들 평가할 때 사정관들이. 그런데 과목 제목만 보면 이 학교가 특수한 학교인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블라인드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앞에 보면은 AP라고 붙은 게 있습니다. 학교 가끔씩 보면은 AP 세계사, AP 미적분 이게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되게 이름이 되게 다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죠? 영인 외대부고 보시면 AP 미적분, 학 AP 미적분 다 있죠. 그 AP라는 붙음 자체가 저도 자세히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고퀄리티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일반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만 봐도 이 아이가 특수고구나, 특목고구나, 자사고구나를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눈 가리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인데, 자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평가를 할 거다가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절대평가를 할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말씀을 잠깐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사실 저희 학원과도 이야기가 좀 이어지는 겁니다. 저희 학원은 원래 학원 자체 컨셉상 조금 상위권이 조금 많은 학원 중에 한 학원입니다. 물론 중하위권 아이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이거 뭐냐면, 저는 원래 자사고를 많이 보고 있는 학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야, 네가 가서 버텨. 이러면서 자사고를 제가 다 보냈습니다. 아까 그 생화고, 화성고를 제가 다 보냈습니다. 근데 4년 전부터 제가 안 보내기 시작합니다. 야, 가지 말고, 광희고 가서 좀 1등해. 너 가지 말고, 소라고 가서 1등해. 초명고 가서 1등해. 라고 제가 정책을 다 바꿨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그 자사고를 보내놨더니 애들이 전부 다 재수를 합니다. 그 자사고 애들은 사실은 현재 자사고 애들의 한 40%는 다 재수를 합니다. 상상고 애들 60%가 재수합니다. 왜 재수할까요? 의대 가려고 재수하죠. 물론 못하는 아니겠죠. 수능을 못 받기 때문에 재수한 게 아니고 걔네들은 서울대로부터도 의대 가려고 재수를 하고 어쩔 수 없죠. 그 친구들끼리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결국에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사고를 다니는 친구도 현역 학생이 수능을 잘 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은근히 학교 생활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일 많이 해주는 표현인데 재수생이 현역 학생들보다 수능을 잘 보는 이유가 1년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재수생이 공부를 더 잘하는 이유는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 현역 아이들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시간을 뺏깁니다. 자,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일단 학원 뺐다고 치면 5시까지 학교를 왔다 갔다 합니다. 몇 시간이죠? 그게 거의 10시간쯤 되겠죠. 자, 10시간 동안 아이가 과연 몇 시간을 공부했을까?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 포함해서 10시간 동안 아이가 몇 시간 공부했을까? 많이가 4시간입니다. 10시간 중에. 쓸데없는 과목도 많고 뭐도 많고 선생님들 중에서 수능 과목이 아닌 선생님들께서 자기 그래도 자존감을 그 과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수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은근히. 근데 당연히 그거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학원을 웬만큼 다 그만두기 시작을 하고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죠. 근데 재수생들 보세요. 시간 많죠.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시간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중에서 전교권인 친구들은 방학 때 10시간씩 공부합니다. 10시간씩, 11시간씩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만 11시간씩 10시간씩 공부합니다.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하루에 6시간 잔다고 쳐도 24시간 중에서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밥 먹는 시간, 좀 쉬는 시간 빼면은 실질적으로 하루에 10시간 공부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방학 내내 재수생처럼 활동해서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10시간씩, 11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그게 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 재수생 애들은 그걸 매일 하고 또 하고 생각을 한다면 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자사고 출신이고 특목고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수능에서 한 방에 좋은 점수를 가져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웬만큼 다 재수를 하죠. 근데 일반고 친구들도 사실은 재수를 하게 되면 수능까지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거는 재수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애들한테 웬만하면 재수해 라고 저는 많이 권합니다.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죠. 재수해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하긴 하는데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했던 말을 잠깐 썼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과연 내신 따려고 일반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이 과연 있을까? 없겠죠. 어떻게 해서든 자사고나 한목고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자, 이제 도미노 싸움 합니다. 빠졌습니다. 그럼 일반 고등학교에서 원래 한 2등 받는 친구들이 1등급을 받겠죠. 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등급이 조금씩 좀 세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열심히 해야 될 친구도 있고 되게 평범한 친구도 있고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잘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과연 우리 아이는 어떤 포지션을 하는 게 좋을까? 예전 같았으면 제가 때려 죽어도 넌 자사고로 가면 안 돼. 넌 자사고 가면 갈 수는 있지만 가면 넌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넌 가면 안 돼. 라는 친구한테 저는 안 맞겠죠. 가서 어차피 내신 너가 거기서 잘만 부비면 A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 가. 그러면은 특목고 싸움이 되게 치열해질 겁니다. 아까 제가 했던 말 잠깐 리와이드 시켜주면 원장님들끼리 모임이 되게 많다고 했죠. 원장님들끼리 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절대평가가 되는 순간 모든 학원은 다 망합니다. 이제 라고 말합니다. 왜? 그나마 수학학원은 괜찮아. 왜? 애들이 A 맞기도 힘드니까. 교육자 맞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국어, 과학 그런 과목들에서 과연 빡세게 나올까? 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하겠죠. 결국에는 답은 초등학생이야, 답은 중학생이야. 중학생 애들을 미치시 돌려야 돼. 중2 애들을 돌려가지고 걔네들을 특목을 보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의견에 조금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죠.
과연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 더 갑니다. 과연 정부는 그 특목고를 없애고 싶어서 발버둥 쳤는데 안 된다고 해서 못 갔으면 다른 방법으로 걔네한테 불리한 걸 주겠죠. 가지 말라고. 일반한테 더 좋은 뭔가를 먹잇감을 주겠죠. 저는 그래서 아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모두가 A를 맞는데 우리 아이가 A를 못 받았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 혼자 생각입니다. 제 혼자 생각. 제 혼자 생각으로 정부가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 A, B, C, D 등급을 주긴 주는데 그 퍼센트를 조율화시키라고 할 겁니다. 아마도 A 등급을 가급적이면 30%를 맞춰 라고 말하겠죠. B 등급까지 한 50%를 맞춰 라고 하겠죠. 지금처럼 80% A를 줘 라고 할까요? 아니죠. 시험 봤을 때 70% 80%가 A 등급을 나왔어. 그럼 당연히 교육청에서 감사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A 등급, B 등급을 주는 커트라인을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학교에서. 그래야지만 평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또 자사고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사고에서 아까 보셨겠지만 지금처럼만 문제를 내도 A 등급 맞는 애들이 80%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30%를 추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올까? 얼마나 애들한테 손도 못 댈 만한 문제를 나올까? 라고 한다면 어중이들이 자사고를 가게 되는 순간 진짜 DE 맞는 건 한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다시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그 퍼센트를 안 줘버리게 되면 진짜 일반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중간권이야 라고 한다면 일반고등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고등학교에서 A, B 등급을 만드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신 관리 때문에 일반고에 갈 사람이 없어질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취도 싸움과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학교를 보내기보다는 아이의 성향에 맞는 학교를 보내는데 그래도 옛날만큼은 막진 않는 것 같아요. 옛날만큼 4%가 들어가야 돼, 11% 들어가야 돼, 보다 좀 더 관대질 거기 때문에 그나마 네가 조금 더 자신 있으면 가봐 라고 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일단 저의 의견입니다. 모두 다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수능이 어떻게 변할 건지가 조만간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뭔가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반고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까 했던 건데 절대평가가 하게 되면 난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난이도가 낮아졌죠.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A 등급을 만약에 예를 들어 40%를 잘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기존의 1, 2등급은 불리해질 거고 3, 4등급이 유리해질 거다. 그래서 기존 상위권 친구들이 자사고 가게 된다면 일반고는 하향 편중화 되기에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의견이긴 하지만,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안 적혀있지만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능이 나아갈 방향은 모든 전문가가 똑같이 말합니다. 수능을 논술화시키겠다. 지금 수능이 다 단답입니다. 객관식이죠. 수능을 다 서술화, 논술화시키겠다 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건 공연하게 많이 나왔던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더더구나 요즘에 챗 GPT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논술형으로 수능을 내고 채점은 AI가 한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입니다. 확정이 아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최상위권끼리 뭐끼리 요 디테일한 것들을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과연 그거를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야, 나는 왜 99점이야? 저희 100점인데 나랑 얘랑 비교해봤더니 토시 한 개 빼고 다 똑같은데 그 한 개 때문에 난 1점을 까야 돼? 라고 한다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겠죠. 맨날 싸울 거고 맨날 의제기할 거고, 그죠? 이거랑 이어지는 게 IB라는 것도 있습니다. IB.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IB가 뭐냐면
스위스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고 같은 데 보면 이제 외국에 다니는 친구들이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대사관에 있는 아이들,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은 대학을 어떻게 가죠? 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이 보는 대학 방법이 있는데 아이비가 프랑스에서 만들어낸 서술형 수능입니다. 거의 한 200년 된 테스트 방법인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도입을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장관님이 말씀하셨죠. 교육부 장관님이 말씀하셨죠. 참고로 지금 교육부 장관 이주호 장관님이 고교학점제를 맨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책을 마침표를 찍고 싶어하는 욕심이 많은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것도 많고 우려되는 것도 많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것도 좀 더 분명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이 사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신이 쉬워질 수밖에 없어진다면 수능의 변별력은 누가 판단할 거지? 그러면 서술형이 될 수밖에 없네? 그러면 서술형을 하려면 우리 아이는 지금부터 원술형, 서술형 쓰는 연습을 해야 하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만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진짜 한 7년, 8년 뒤에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끼어있는 세대예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사실을 모르겠어요. 기존 친구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는 게 쭉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고교학점제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어떻게 할 건지도 말 안 했고 평가도 절대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절대평가를 할 건지도 말하지 않았고 수능도 고교학점제에 맞는 수능 평가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부터 제가 조금 저희 학원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 학원이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시킬 건지 제가 수학을 리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하게 되면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4범대 수학교육과를 나와서 임용고시에 자신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안 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학원가로 뛰어들었어요. 되게 빨리 뛰어들었어요. 개인적으로 20대 후반대 물론 과외는 되게 많이 하고 있었지만 과외 하다가 20 중반부터 뛰어들었을 때 주변에 있었던 선배 형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가 올해 나와보려면 엄청나게 큰 대강사가 되던가 네 학원을 차려야 돼 라고 하길래 혼자 당당하게 말했죠. 둘 다 할 수 없어? 난 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둘 다 하려고 학원 강사로서도 엄청나게 큰 매력을 가지려고 공부를 했고 운영자로서도 되게 큰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많이 해봤던 게 뭐냐면 학원을 조금 저는 많이 옮겨 다녔어요. 한 학원을 오래 했었던 게 아니고 제가 학원 강사를 할 때 여기 저기를 되게 많이 옮겨 다녔어요. 평촌도 있어보고 분당도 있어보고 대치동도 있어보고 목동도 있어보고 광명도 있어보고 다 해서봤어요. 사실 여기서 저기 예전 페르마노도 있어봤고 저기 케이스학원도 있어봤고 다 해서봤었어요. 그래서 잘 되는 학원은 왜 잘 되는지 망하는 학원은 왜 망하는지를 사실 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되게 많이 봤는데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제가 광명에 학원 차릴 때 마음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중학교 저학년일 때는 서울권 아이랑 광명권 아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목동에 있는 아이들,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 별 차이가 없습니다. 6학년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사실 별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져요. 다 아시겠지만 그거는 이 친구들은 A급 수학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다 풀어야지만 학교 시험에서 만점을 맞을 수 있고 학교 시험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경쟁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난이도 문제를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고 광명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분석하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학원은 안 나오는데 그거 왜 하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탈광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절대로 광명에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당장 어쩌지 하다가 이 친구가 당장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어. 집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뭐 대치동에 이사를 갔어. 어디 이사를 갔어.
수학 때문에 뒤처지는 일은 안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으로 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하냐면 이 중상위권 아이들의 레벨을 올려주려면 선행 진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강사를 처음 할 때는 선행을 되게 싫었던 사람이었어요. 선행 의미가 있을까? 야,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중상과 가르치면 얘가 알아먹을 수 있을까?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에서 수학 교육학을 공부할 때 사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 11살 아이한테는 예를 들어 11살, 12살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는 게 얼만큼이니 얼만큼인지가 다 조사해서 나올 게 있는데 수업을 해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6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잘 풀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학을 잘 풀고 반대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중1 거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가능성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빠르고 깊은 수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학원에 있다 보면 되게 많은 아이들을 보게 되죠.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서 진짜 많은 친구들이 선행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물어봐요. 너가 공부를 하는 철학 때문에 선행 진도를 안 한 거니? 혹은 너가 원래 다녔던 학원에서 선행을 안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선행 공부를 안 한 거니? 혹은 너가 수학을 선택하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안 나간 거니? 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철학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과정에 심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심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행 공부를 못 나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심화 공부를 하면서 선행 공부를 할 수 없나? 둘 다 할 수 없나? 왜 한 개만 해야 되는 거지? 그건 학원 수업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저희 학원이 중학생은 다른 학원과 별 차이 안 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과 시간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제가 사실 요 근래 시스템을 많이 비교해봤는데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마찬가지로 저희 학원은 정규 수업 시간 내에 정규 선생님이 아닌 다른 조교 애들한테 문제풀이하는 시간이 절대로 없습니다. 저희는 정규 수업 시간 내에 문제풀이 수업도 정상 정규 선생님께서 직접 수업을 하시죠.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도 조교한테 문제를 풀린 경우가 절대로 없어요. 조교한테 문제를 풀린 경우는 숙제를 안 했던 경우, 숙제를 안 했거나 수업 시간에 다 했는데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보충을 해주는 경우, 그런 경우를 빼고는 조교한테 제가 수업을 안 붙입니다. 혹은 신규생이 들어왔는데 진도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조교한테 문제를 안 맡기는데 실제로 보십시오. 주변에 한번 알아보셔도 됩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저희 학원은 일주일에 정규 수업 시간만 9시간입니다. 하루에 월수금 3시간씩 3번이죠. 중학생들도 고등학교 수업을 들어가는 순간 3시간씩 3번입니다. 9시간이죠. 지금 저희 중학교 1학년 중학생들 하는 시간도 7시 90분, 2시 45분에서 2시간 15분이죠. 그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 학원 똑같은데? 라고 보시면 옆에 학원 중에 그 어떤 학원도 분명히 있는 학원도 있겠지만 그 중에 3, 40분은 자기 주도적인 문제 푸는 시간입니다. 조교 붙여놓든지 혼자 공부하다 가든지 그게 정규 수업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과목과 말고 외부에 있는 학원들 보면은 아까 AI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 혼자 문제를 풀리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권대로 선생님이 필요하고 하위권대로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수업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면서 광명에 안주하지 않는 높은 곳을 주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두 가지 과정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은 아무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규 수업 45분 내에 반드시 자기 학기 심화 수업을 합니다. 지금 저희 학원 중학교 3학년 학회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친구들이 수투가 끝났습니다. 고위과정이 다 끝났어요. 지금 그냥 겉학기로만 끝난 게 아니고 그 친구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오면서 보면 80점, 90점 나옵니다. 저희 학원에서 제가 하피반이야라고 이름을 붙이는 반들은 다 그렇습니다. 저희 학원에 지금 중학교 1학년 하피반 없습니다. 중2 하피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반 이름 안 붙입니다. 제가 그 반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는 말은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어디 가도 다 되는 친구들인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친구들이 지금 수투 공부를 하고 있어도 수업 시간에 45분은 3학년 1학기 A급 수학 수업이 있습니다. 그 대신 3학년 수업을 할 때 고등 과정을 섞어서 공부를 시키긴 시키겠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인수분해랑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인수분해를 섞어서 공부를 시키긴 시키겠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선행 진도가 빠른 친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 학기 공부를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반인데 지금 90분 수업은 거의 진도 위주의 수업입니다. 진도 위주로 좀 나가죠. 1학년 1학기, 2학기 나가죠. 45분 수업은 반복학습 수업입니다. 그래서 자기 학기를 가져가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다 자기 학기를 가져갑니다. 얘가 아무리 2학년 거를 하든 3학년 거를 하든 1학년 거를 복습을 할 겁니다. 반드시. 근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굳이 자기 6학년 거를 또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반 같은 경우는 중학교 거를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중학생이 되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자기 학기 심화 공부를 합니다. 이거는 엄청 천천히 혹은 프린트 다 갖다 붙여가면서 한 권을 거의 한 학기 내내 학교랑 똑같은 지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프린트 붙이고 뭐 붙이고 해서 다 끝내죠. 지금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광명에서 지금 중학교 1학년 학교 시험 다 없죠. 충격적인 거는 중학교 2학년부터 시험이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교 시험 있는 학교가 성화중학교, 하안중학교, 백가원중학교 딱 3개만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가 있고요. 나머지는 중간고사가 다 없어요. 철산중학교도 중간고사가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너무 충격적이죠. 제가 이 얘기를 다른 지역에 있는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와 이건 뭐 공부를 하란 말이니? 말란 말이니? 자 내신 시험을 안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냥 아이들은 평상시 공부대로 공부를 하게 되죠. 아무리 공부만 시킨다고 하더라도. 근데 저는 내신 대비라고 하는 거에 저의 의미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마침표를 짓는 겁니다. 마침표를 짓는 거죠. 아이들 레벨에 맞게끔. 공부 잘하는 친구야? 그럼 이 친구는 진짜 A급 혹은 대치도 문제까지 갖다 붙여가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아이들이 중간 레벨의 문제야? 중간 레벨의 아이라고 한다면 중간 레벨에 맞춰서 맞듯이 그 과정에 마침표를 찍어야지만 다음 거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중학교 2학년 어머니들 잘 아시겠지만 1학년 때 학교 시험 안 봤죠? 지금 1학년 성취도가 얼마큼 될까요? 중학교 1학년 애들 그나마 중학교 2학년 때 방정식 배우고 함수 또 배우면서 중학교 2학년 걸 덮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하죠.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제가 지금 거의 한 2, 3주 동안 진도를 멈춰가면서 내신 대비를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가능할 거고요. 중2 아이들은 제 중2든 중1이든 제가 조만간 날짜를 정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시험을 두 번 볼 겁니다. 한 번은 광명 레벨의 문제로 학교 시험을 한 개 볼 거고 한 개는 조금 더 어려운 학교 레벨로 문제를 볼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저희가 부족하면 보충도 시키고 공부도 시킬 겁니다. 아이가 잘하면 더 시킬 거고 못하면 더 시킬 거고 못한다 더 시키겠죠. 그러니까 어머님들 여기서 우리 점수가 매저러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선생님들이 문제를 시켜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테스트 봤어. 3번 중학 테스트를 봤어. 우리가 80점이야. 야 너는 80점이니? 라고 하는 순간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다음 문제를 더 쉽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중간 테스트로서의 의미가 사실 없어요. 중간 테스트에 30점을 맞아도 괜찮아요. 30점 맞았으면 너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럼 더 할까? 보충할까? 가 되면 되죠. 당연히 30점인데 야 30점이니까 뭐 어쩌라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30점이면 보충하고 이게 이 단원이 부족하구나. 더 피드백을 주면은 되는 거지. 그러니까 30점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이게 부족하구나 라고 체크하고 선생님이랑 상담하시고 보충 잡으시고 정리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커리큘럼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다 보면 한두 달 밀릴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고 제 판단 하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2학기 할 걸 배웠는데 아직 완벽하지 않아. 그러면 제가 한번 더 돌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당연히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부를 시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사실 이런 설명회를 할 때마다 제가 앞에 잠깐 넘어갔는데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성적을 제가
제가 어머니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랑해야죠.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아십니까? 저희랑 중1, 2때부터 공부를 했던 친구들입니다. 저희랑 중1, 2때 공부했던 친구들, 저희 학원은 다른 학원들보다 스피드가 좀 더 빠른 편이고 심화가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하안중학교에서 70점이야. 하안중 70점이라고 하면은 잘하는 아이가 아니죠. 중하 레벨에 있는 아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안중학교이기 때문에 하안중학교 70점이면 그 친구는 수학 레벨이 중하 레벨인 아이죠. 자, 그러면 그 친구가 만약에 다른 학원에 있으면 선행 수업을 나갈까 안 나갈까? 웬만하면 안 나갑니다. 왜냐면 학원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점수 안 나오면 학원을 그만둘 거니까 다음번 시험 공부를 3번 시키고 4번 시킬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애들 나갈까봐 붙잡으려고 공부를 시키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은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가 해야 될 방향을 잡아주고 이 친구가 실수를 한두 개 하더라도 물론 안 하겠다고 제가 공부를 시키겠지만 이 친구가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안중학교 시점 친구는 고등학교 가면 잘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그럼 고등학교 공부를 더 빨리 해야죠. 저희는 그래서 그런 레벨의 아이들도 늦어도 중학교 3학년 때는 고등학교 과정에 웬만하면 들어갑니다. 웬만하면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과정이 들어가게 되고 조금 빠른 반은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과정이 들어갑니다. 다른 학원들보다 한 학기 혹은 1년 정도가 더 빠르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웬만큼 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고1, 2 과정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니고 수학 레벨이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고등학교 레벨은 선생님 레벨은 한 6, 7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진짜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밖에서 하는 거죠. 그걸 채우려고 공부를 반복하게 되면 아이는 절대로 다음 과정을 못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간 했던 것들 잘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저희 학원의 제일 큰 장점이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원의 제일 큰 장점은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부터 우리 학원에서 공부를 차근차근 해온 아이들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신규생 들어온 친구들은 우리 저희 학원 잘 못 버팁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막 미리 하기 때문에 또한 고등학교 가는 겨울방학 내 여름방학 내 공부하는 과정이 워낙 타이트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못 견디는 아이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우와 좋겠다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열심히 보고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오예.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좀 급하게 한 것도 있긴 있는데 혹시 어머님들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제가 어머님들 늦은 것 같으니까 혹시 어머님들 문자 보시면 제가 문자로 링크 하나를 남겨드렸어요. 그게 링크가 뭐냐면 저희 학원 블로그에 이번 설명회 간담회 한다고 올렸던 포스팅입니다. 그 포스팅에 댓글로 질문이 있든 혹은 저의 감성을 녹일 수 있을 만큼의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소정의 상품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